중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손 선수 영입 과정의 비리 의혹과 함께 승부 조작 연루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 개인 차원의 비리보다는 구단이나 팀 차원의 조직적인 비리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앞서 지난 3월엔 같은 팀의 조선족 선수 진징다오가 승부 조작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하오웨이 감독이 경기장에 나오지 않아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리와 승부 조작, 최근 중국 프로축구에선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때 엄청난 자금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앞세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중국 축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안 된 2016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중국 축구를 주목했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 슈퍼리그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잇따라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와 호날두를 넘어서는 최고 연봉 선수도 중국 리그에서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The Chinese market is a danger for all teams in the world. Not only for Chelsea, but for all teams in the world. 실제로 2016년 유럽 겨울 이적 시장에서 중국 슈퍼리그는 상위권을 독식했습니다. 667억 원을 기록했던 테세이라를 시작으로 주요 선수 4명의 이적료만 2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더구나 은퇴를 앞둔 노장 선수가 아니라 전성기에 있는 20, 30대 빅스타들이 중국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은 파워시프트, 즉 권력 이동이 중국으로 향한다. 이적 시장의 새로운 마이더스라는 표현으로 중국 축구를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신욱 등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과 최강희, 최용수 등 K리그 우승팀 감독들이 연이어 중국에 진출했고, 최근 이탈리아 나폴리 우승을 이끈 김민재 선수 역시 중국 리그에서 유럽 진출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축구 애호가인 시진핑 주석이 2015년 발표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적인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축구 굴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야심찬 계획 중 하나가 국가대표팀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선수와 코치를 대규모로 영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프로구단에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며 막대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굴기를 선언한 지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3년, 중국 축구의 꿈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했던 빅스타들은 모두 떠났고, 아시아의 신흥 강팀으로 부상했던 클럽팀들은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역시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굴기를 한참 추진하던 2016년 5월 중국의 남자 축구 피파 랭킹은 81위, 2023년 5월 피파 랭킹 역시 81위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게 패하며 더는 희망이 없다는 절망적인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축구가 실패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중국의 축구혁명을 이끌어온 주요 관리들의 부패가 꼽히고 있습니다. 国家体育总局党组成员、副局长杜兆才涉嫌严重违纪违法。 지난 2월 일선학교에서 축구교육을 담당하던 교육부 공무원이 체포됐고,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리태가 심각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에는 중국 공산당 반부패위원회가 중국 축구협회 회장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반부패 캠페인이 중국 축구계에 몰아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국가스포츠 기관장인 가오지디는 축구 산업에서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프로팀들은 방만경영으로 파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중국 슈퍼리그 우승팀 장수 수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닝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큰 가전 유통업체인 수닝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팀이었기 때문에 재정 기반이 탄탄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알고 보니 내년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는 선투자식 전력 보강이었습니다. 사실상의 비투였던 셈인데 감당하기 힘든 빚이 쌓이면서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중국 축구의 총체적 부실은 한 블로거의 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중국 축구는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소비하고 부패 스캔들로 중국인들을 완전히 모욕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게시물이 많은 공감을 얻으면서 많은 댓글러들이 중국 축구의 완전한 개편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성공이나 실패가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실패는 국가 차원의 스포츠 계획의 한계와 복잡성을 보여주며 중국이 이 도전을 극복하려면 더 많은 투명성과 개방성이 필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것이며 사회, 문화, 그리고 정치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꿈을 실현하려면 축구 필드뿐만 아니라 기반이 되는 사회, 문화 등의 영역에서도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2050년 축구 강국이 되겠다는 축구 굴기까지 아직 27년이 남았습니다. 중국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변화를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링 김재영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다 득점자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 이어 또 한 명의 발롱도르 수상자가 이 리그로 향합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레알 마드리드. 그런 레알 마드리드에서만 353골을 몰아친 프랑스의 리빙 레전드 카림 벤제마. 벤제마는 지난 5일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2022-2023 시즌 라리가 최종전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14년 동행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흔히들 에이징 커브의 시기로 일컫는 30대에 오히려 만개한 기량을 펼치면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임을 스스로 입증하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를 제치고 35 나이에 2022년 발롱도르를 수상한 벤제마이기에 당초 레알 마드리드에서 벤제마를 1년 정도 더 붙잡아 둘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화됐지만 그런 그에게 공격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끝내 영입에 성공한 리그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입니다. 올해 1월 초대형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한화로 연간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안기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우디아라비아. 또 한 명의 슈퍼스타 벤제마에게 역시 연간 2,800억 원의 초대형 계약을 안겼습니다. 5일먼 일 바탕으로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사우디 클럽들. 그래서인지 그들의 영입 제안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인 천문학적이란 단어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빅딜이 벤제마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의 수문장이자 프랑스 국가대표 골키퍼 위고 요리스는 물론 레스터시티에서 기적같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일군 뒤 첼시로 적을 옮겨 꾸준히 탑급 역량을 펼친 은골로 캉테, 3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월드클래스 수비수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세르히오 라모스까지, 그리고 활용점정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그 역시 약 5천억 원을 상회하는 상상 불가의 연봉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우디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축구 스타 영입에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2030년 월드컵입니다. 지난 2022년 카타르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걸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본 사우디아라비아. 지난해 한국에도 방문한 바 있는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그리고 있는 국제적 지위 상승 플랜, 그 정점에 사우디의 2030년 월드컵 유치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부 펀드를 운영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것, 또 세계 최고의 빅클럽 레알 마드리드를 호령한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카림 벤제마를 자국 리그에 품은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한때 축구의 발전을 위해 스타들의 영입은 물론 자국 대표 선발을 위해 귀화 작업까지 추진했던 중국의 사례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히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오고 가는 금액의 크기가 조 단위니까요. 4대 리그의 명문, 일명 빅클럽 입성이나 전세계 별들의 잔치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같이 축구를 하는 데 있어 거머쥘 수 있는 명예의 크기, 그 크기를 짓누를 수 있을 만큼의 사우디발 자본이 축구로 흘러들어오면서 초대형 스타들의 거취는 물론 축구 시장 자체의 동향 변화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히 따라올 수조차 없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축구 시장까지 씹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사우디. 전례 없는 메가톱급 빅딜이 만들 축구 스타들의 사우디 동창회에 또 어떤 별들이 참가하게 될까요? 또 이런 공격적인 투자로 과연 사우디는 2030년 월드컵 유치라는 빅 플랜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현역 KBO 리거 중 통산 타율 2위, 국가대표 외야수, 몸값 100억. 연패로 허덕이는 팀에서 부동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만 같았던 이 선수. 지난 3일 전격 2군행을 통보받았습니다.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정상 궤도에 오르고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참 어린 후배들에게 질문하고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맘바 멘탈리티의 코비 브라이언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는 매일 새벽까지 60km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로 달린 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다시 농구 훈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일찌감치 30살부터 메이저리그 명예회전당 허넥 얘기를 들어온 에런 저지. 가장 부진했던 시절의 타율을 핸드폰에 띄워두고 훈련한 끝에 지금은 뉴욕 양키스를 대표하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통산 승률 81.97%, 103개의 커리어 타이틀. 로저 페더러는 매일같이 테니스를 가까이 한 덕에 40대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도 역대 최고령 세계 1위를 거머쥐는 등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테니스계의 전설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세 선수의 특징을 관통하는 개념, 바로 워크 에틱입니다. 워크 에틱, 직역하면 직업윤리입니다. 주로 프로의식이란 단어로 의역되곤 합니다. 스스로 프로임을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엄격한 자기관리와 근면 성실함. 요즘 워크 에틱은 성과나 성적만큼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스포츠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프로 선수들에게 돈만큼이나 중요한 건 팬들의 사랑과 응원일 텐데 이 팬들에게 좋은 선수와 나쁜 선수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워크 에틱입니다. NC 다이노스 박건우는 월요일이었던 지난 3일 2군행을 통보받았습니다. 갑작스러웠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상위권 도약을 꿈꾸었던 NC 다이노스였기에 게다가 거듭된 연패로 에이스 박건우의 활약이 절실했던 상황이었기에 팀의 결정은 언뜻 의아하게 들렸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타율은 2할 8푼 6리였고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는 팀 전체에서 1위였습니다. 기량에는 딱히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통보 하루 뒤 NC 다이노스의 강인권 감독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고참 선수는 실력뿐 아니라 그에 걸맞은 덕목도 갖춰야 한다. 박건우 선수에게 아쉬움이 컸다. 원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선수를 길들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선수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 본보기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취임 당시부터 하나의 팀을 강조한 강 감독이 기준에서 벗어난 박건우를 가차없이 2군으로 보낸 겁니다. 강 감독의 이번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유, 또 박건우를 향한 시선이 대체로 곱지 않은 이유,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산 베어스 소속이던 지난 2021년 6월 박건우는 컨디션 난조가 아니었음에도 2군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김태형 감독은 본인이 쉬고 싶다길래 푹 쉬라고 했다는 자조 섞인 농담과 함께 강 감독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여긴 팀이다. 누구 한 명 때문에 팀 분위기가 잘못되면 감독은 결단해야 한다. 두 감독 모두 박건우에게 워크에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은 셈입니다. 이 일로 박건우는 프로 선수로서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종목별 프로리그 경기는 물론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무대에서도 팬들은 결과만큼이나 과정에도 주목합니다. 올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1라운드 탈락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 KBO는 대표팀의 성적 부진과 부족한 경기력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팬들은 성적보단 부족한 경기력에 더 실망했습니다. 이후 일부 선수들이 대회 기간 술판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선수들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영광스러운 태국 마크를 달고 그것도 국제대회 기간에 무리를 일으켰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사안만으로 특정 선수의 워크에틱 수준을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거라도 하나둘 쌓이면 쌓이고 쌓여서 본질을 가리면 그게 곧 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뻔히 아웃될 타구일 걸 알면서도 인류를 향해 전력 질주하던 양준혁. 오늘이 며칠인지도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지만 늘 그래왔듯 그냥 연습한다던 김연아. 1등이나 승리만을 원했던 팬들도 금메달에만 주목했던 언론도 이젠 선수들에게 수준 높은 워크에틱을 요구합니다. 박건우를 처음으로 2군에 보냈던 김태형 감독의 말을 빌립니다. 주전들이 자기가 경기에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된다. 선수들 다들 똑같이 힘들다. 피곤하다는 주전의 말이 경기를 뛰지 못하는 백업 선수들에게 과연 와닿을 수 있을까? 메이저리그 서부지구 신흥 라이벌, 만났다 하면 서로 으르렁대기 바쁜 두 팀이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24회 우승, 월드시리즈 7회 우승, 전통의 강호 LA 다저스와 2020년대 들어 전력이 급부상하며 다저스의 새로운 적수로 떠오르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그런데 이 두 팀이 모두의 관심이 쏟아질 다음 시즌 개막전을 다름 아닌 한국, 서울에서 치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시즌을 한국에서 시작하는 이유와 의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같이 속해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로 아무래도 같은 지구 안에 묶여 있다 보니 만나기도 많이 만났습니다.
통산 931경기를 맞붙었고 다저스가 514번 이겼으니 파드리스가 약 100경기 정도를 더 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우세와 열세가 확연해 보이지만 막상 경기가 펼쳐지면 양 팀은 서로에게 한없이 으르렁거립니다. 심지어 2013년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난투극을 벌인 적도 있죠. 그런 두 팀의 2024년 첫 시리즈가 다름 아닌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 열린답니다. 지난 13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공식적으로 내년 3월 20일, 21일 경기, 그러니까 2024 시즌 개막전 시리즈를 서울에서 치른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한국에서 치른다. 자칫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꽤 여러 차례 다른 나라에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지만 멕시코 몬테레이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호주 시드니에서 각각 한 차례씩, 일본 도쿄에서는 5번이나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는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 이렇게 프로야구 리그를 보유한 여러 국가들을 돌며 개막전을 치러왔습니다. 사실 비슷한 목적으로 지난해 MLB 월드 투어 코리아 시리즈도 기획이 됐었는데 계약 불이행 문제로 아쉽게 무산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KBO와 한국의 야구풀에 관심이 있었던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약 2년 만에 손발을 맞추게 된 겁니다. 덕분에 다저스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샌디에이고는 1999년 이후 25년 만에 국경을 넘어 개막 시리즈를 치르게 됐습니다. 양 팀의 구단주와 스타 플레이어들은 공식 영상을 통해 열정적인 팬들이 있고 풍부한 야구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뛸 생각에 설렌다며 부푼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로 조국을 금이 환영할 파드리스의 김하성 역시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고 조국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계로만 보던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직접 볼 수 있으니 국내 야구 팬들의 가슴도 뛸 겁니다. 그런데 슈퍼스타들을 직접 본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요모조모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만한 거리들도 많은데요. 우선 박찬호, 최희섭, 서재은, 류현진 등이 몸담았었던 국민 MLB 팀 다저스와 코리안 메이저리그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는 김하성의 파드리스 팀, 둘 간의 대결 구도가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겠죠. 참고로 도쿄에서 펼쳐졌던 2004년도 개막 2연전에서는 마시 히데키가 홈런 포함 4안타를, 2008년도에는 마스자카 다이스케가 5이닝 6탈3진 2실점을, 활용점정 2012년에는 스즈키 이치로의 한 경기 4안타 무력 시위와 기쿠치 유세이의 메이저리그 데뷔전이 펼쳐지기도 했던 바, 외국인 선수가 자국의 길을 받아 맹활약을 펼친다는 기분 좋은 징크스를 한국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팬데믹 시절 미국에 중계될 KBO 리그를 직접 소개할 만큼 우리나라 야구에 관심을 보인 다저스 소속 무키 배츠가 우리 야구 관중들에게 어떤 팬 서비스를 보여줄지도 관심입니다. 스타 선수들의 메이저리그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팬들을 보유한 두 팀이 서울로 온 것도 흥미로운 요소인데요. 올 시즌이 끝나면 메이저리그 문을 두드릴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후와 LA 다저스행 이적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가진 만화를 찍고 나온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 이런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입고 펼치는 서울 시리즈를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사건 사고 많았던 올 시즌 KBO 전반기지만 야구를 향한 팬들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었습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팬들의 야구 사랑이 매년 시리즈가 개막하는 4월보다 조금 일찍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추운 봄을 고려해봤을 때 유력한 개최 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척 스카이돔, 이제 고척에서 펼쳐질 별들의 잔치에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리안 메이저리그로서 유일무이한 최초의 기록 30도루 고지를 드디어 밟았습니다. 폭주기관차 추추트레인 추신수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입니다. 일본을 넘어 야구사의 전설로 남은 스즈키 이치로, 그의 최다 경기 연속 멀티출루 기록은 15경기입니다. 그런 그와 타이 기록을 세우며 팀의 점수 밥상을 차리는 테이블 세터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올 시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 포지션뿐만 아니라 2루수와 3루수까지 커버할 수 있는 멀티 포지션 자원인 것만으로도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하성이지만 올 시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인 2021년 김하성은 KBO 리그에서 보여준 호쾌한 스윙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하며 오히려 빠른 공을 못 치는 타자로 평가받았던 바 있습니다. 더욱이 소속팀 파드리스에는 매니 마차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등 걸출한 내야수들이 즐비한 상황이었기에
이하를 간신히 넘긴 김하성의 다소 부진한 타율은 상대적으로 더욱 약점으로 부각된 바 있죠. 그런데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메이저리그의 빠른 공에 적응하기 시작하더니 올 시즌은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멀티출로 신기록이 반증하듯 뛰어난 선구안으로 팀 점수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뽑아낸 데 이어 올 시즌도 17개의 홈런을 때려내며 장타력까지 갖췄습니다. 호타준족, 이름 그대로 좋은 타격과 빠른 발의 상징 20홈런 20도루. 홈런은 이제 3개만 남겨두고 있고 도루는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첫 시즌 117경기 출장하며 기록한 그의 도루 개수는 단 6개였고 당장 지난해만 해도 150경기에서 12개의 도루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그는 133경기를 치른 4일 기준 벌써 31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한국인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30도루 고지를 밟은 선수가 됐습니다. 김하성을 상대하는 투수들 입장에서는 좋은 선구안을 바탕으로 안타와 볼넷을 양산하는 것부터도 충분히 성가신데 발까지 빨라 베이스까지 곧잘 훔쳐버리니 더더욱 곤란해진 셈입니다. 공격 지표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으니 여러 포지션을 감당해야 하는 수비에서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매 경기가 김하성 수비 스페셜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준수한 수비를 펼치며 메이저리그 전 구단 기준 수비 기반 승리 기여도 DWAR 전체 탑 10 안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습니다. 수비 기준으로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골든글러브 2루수 부문에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김하성입니다. 공, 수주 모든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여준 올 시즌의 김하성은 성장을 넘어 진화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영어권 팬들이 하성킴과 발음이 유사하다는 뜻에서 붙여준 그의 별명 어썸킴. 빠른 공에 취약하고 주루에서도 소극적이었던 메이저리그 새내기 하성킴은 비로소 뛰어난 선구안과 예상치 못한 한방을 가진 빠른 발의 어썸킴으로 진화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성장세의 코리안 메이저리거 김하성의 현재 진행형 질주는 이제 더 큰 목표, 더 큰 기록을 훔쳐내고자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팬들이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돌아왔다. 경기 내용과 결과에 만족할 때 하는 말입니다. 4경기를 치른 현재 토트넘의 리그 성적은 3승 1무, 선두 맨시티에 이어 리그 2위입니다. 아주 좋은 출발이죠. 하지만 이전 감독 시절에도 시즌 초반 성적이 좋았던 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은 이전의 토트넘과 무엇이 다를까요? 올 시즌 토트넘은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빅리그 경험이 없는 호주 출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첫 번째 물음표를 던졌고 개막 직전 팀의 주 득점원 해리 케인이 우승컵 수집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두 번째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Ultimately, I wanted to be playing at the highest level. I wanted to be playing in the Champions League. I wanted to be fighting for titles every year. 영혼의 단짝 케인을 잃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손흥민 역시 더 늦기 전에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떠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케인의 이적으로 엇갈린 손흥민과 김민재의 운명을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토트넘은 케인의 득점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팀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려가 컸죠.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토트넘의 득점 가운데 43%가 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클럽 중 가장 높은 득점 비율이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지원이 있었지만 수치상 토트넘은 케인의 원맨팀으로 불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케인의 이적, 그리고 새 감독의 부임, 두 가지 큰 변수 속에 토트넘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 궁금했는데 4경기를 치른 현재 만족도는 높습니다. 해리 케인이 듣는다면 섭섭할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It's an impressive performance by Tottenham, despite Harry Kane leaving. Yeah, 2-0 win. Harry who? Joking. 토트넘은 전통적으로 젊고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합니다. 물론 토트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축구 팬이라면 수비적인 축구보다 공격적인 축구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최근 모리뉴와 누누, 콘테를 거친 토트넘 축구는 수비 중심의 축구로 각인됐습니다. 물론 각 감독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팬들의 평가는 수비 중심 축구였습니다. 우승을 기대했던 모리뉴와 콘테 감독이 우승의 꿈을 이뤄주지 못한 점도 수비 중심 전술에 대한 비판에 기름을 부었다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내용이 재미없으면 결과라도 좋아야 하는데 내용도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팬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겠죠.
리그 8위에 그친 지난 시즌,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토트넘은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의 이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공격을 보는 것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같은 퍼즐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화를 내는 것과 같았다. 예측 가능한 단조로움, 다시 말해 창의성이 부족했던 공격 전술을 비판한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들이 토트넘이 돌아왔다 말하는 이유, 바로 공격적인 축구, 그러니까 볼만 나는 재미있는 축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팀 성적까지 따라주니 행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으로 5대2 대승을 거둔 번리전은 이런 행복감의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손흥민 선수의 응원가로 도배됐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는 통계에도 잘 나타납니다. 토트넘은 5골을 몰아친 최근 번리전까지 매경기 2골 이상을 기록하며 개막 4경기에서 11골을 득점했습니다. 리그 팀 득점 공동 2위입니다. 슈팅 위치나 난이도 등을 고려한 기대 득점을 살펴봐도 4경기 평균 7.34골, 실제 11골 넣었으니까 약 3.5골을 더 넣은 셈입니다. 여기에 결정적 기회 창출에서도 10회로 리그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공격의 창의력, 결정력 모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득점원의 다변화입니다. 번리전까지 토트넘의 득점 선수를 살펴보면 손흥민 3골, 제임스 매디슨 2골, 로메로 2골, 에메르송, 사르, 클루셰브스키 각각 1골 등 6명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이 득점의 3분의 2 정도를 책임지던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득점 방식 역시 다양해졌습니다. 세트피스, 박스 안, 컷백, 박스 밖 등 다양한 위치와 움직임을 통해 골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빌드업과 역습의 짜임새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득점원을 앞세운 토트넘의 공격력이 케인의 공백을 완벽하게 지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팀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케인 같은 확실한 에이스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약점 중 하나인 뎁스, 즉 선수층이 얇은 부분이 체력이 떨어지는 시즌 중후반 어떻게 작용할지도 변수입니다. 아직 남은 경기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경기력만으로도 팬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아 보입니다. 이전 시즌과 비교할 때 파이널 서드까지 침투하는 선수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공격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케인의 이적은 오히려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서 유기적인 움직임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더 낮은 자세로 원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 또한 상승세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할지는 현지 기준 이달 말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변화는 그저 결과적인 숫자들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움직임, 팬들의 환호, 전반적인 팀의 분위기에서 흐르는 에너지까지 모든 것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케인의 이적과 함께 많은 팬들이 그린 미래의 그림은 불확실하게 보였지만 지금의 토트넘이 그 불확실성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은 길고 앞으로 위기도 많겠지만 지금 이 순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빛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캡틴 손흥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링 김재형입니다. Greatest of all time, 줄여서 GOAT. 한 분야의 최강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진정한 신의 경지에 오른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축구판에서 고트가 메시라면 게임판의 고트, 대한민국의 이 선수입니다. 5년 전 열린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 하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바로 온라인 게임 e스포츠입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정식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출전 선수는 모두 15명.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의 주장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쏟아집니다. 1996년생, 올해로 27살,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남다른 플레이로 주목받기 시작하더니 데뷔하자마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화려한 전적과 수많은 수식어가 이 말을 증명합니다. 메이저 국제대회 통산 100승, 유일무이, 모든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 세계 최초, 연봉 추정치 70억 원, 국내 프로스포츠 통틀어 최고.
최다 경기 출전, 최다 경기 승리, 최연소 우승, 최고령 우승. 이상혁은 수명이 극히 짧다는 프로게이머 세계의 생태계마저 극복하고 10년째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상징인 페이커, 이상혁, 명실상부 게임판의 고치입니다. 스포츠 대회에서 티켓 가격은 종목의 인기를 반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티켓 가격이 가장 비싼 종목이 바로 e스포츠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최대 4배 정도 비쌉니다. 인터넷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승부지만 팀의 전략과 전술, 심지어 개개인의 피지컬까지 중요하기에 이제 게임도 스포츠가 됐습니다. 지난 대회 6개 시범 종목에 이어 이번 대회에선 7개의 정식 경기가 치러집니다. 도타2와 스트리트파이터5, 왕자영유, 몽삼국2를 비롯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피파 온라인4,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까지. 최초의 정식 국가 대항전인 만큼 최강자로 군림해온 페이커를 향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호흡을 맞춰온 소속팀이 아닌 국가대표팀에서도 실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특히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대한민국의 최대 라이벌 중국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지난 아시안게임 시범 경기 때 우리나라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중국 선수들은 일찌감치 합숙훈련에 돌입해 페이커에 대비해 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국 대표팀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훈련한다는 글이 퍼진 적도 있습니다. 대회용 게임 버전을 미리 입수해 몰래 연습을 진행했다는 내부 폭로도 있었죠. 어떻게든 페이커를 이겨보겠다는 중국. 이상혁은 중국의 의지와 실력은 물론 중국 팬들의 일방적 응원과 개최국 텃세까지 넘어서야 합니다. e스포츠의 고트, 페이커가 걸어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